오늘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반도체까지 삼성은 이미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와 있고 어느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삼성이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출발한 기업이 어떻게 한국 재벌 1위,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시작점은 1938년 대구의 삼성상회라는 작은 무역 상점이었습니다. 이병철이라는 한 청년 사업가가 세운 이 가게는 쌀, 건어물, 잡화 같은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평범한 상점이었죠. 하지만 이병철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장사 잘해서 돈 벌자라는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그리고 곧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이 땅은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외국 자본과 상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한국도 자신들의 산업과 기업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초기 행보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 시대에 이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걸 누구보다 먼저 읽고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전쟁 직후 가장 부족했던 것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삼성은 식품, 설탕, 섬유 같은 기초산업에 집중하면서 전후 복구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단순히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먼저 뛰어드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상황은 또 한 번 바뀝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잘 살아보세라는 말이 온 나라를 덮던 시기. 이때 필요했던 것은 더 고도화된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흐름 속에서 화학, 정유, 중공업, 건설, 무역 등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단순히 돈이 될 만한 시장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산업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고 그 답을 사업 선택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 삼성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 재벌 1위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진짜 전환점은 바로 전자와 반도체 사업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하면 삼성을 떠올리지만 삼성이 처음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했고 기술력 격차를 메우기도 쉽지 않았고 조금만 잘못 투자해도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를 선택합니다. 그의 눈에는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를 지배할 핵심 기술로 보였던 겁니다. 컴퓨터, 통신, 가전, 자동차, 심지어 군사와 우주 산업까지 모든 분야가 점점 더 전자화될 것이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음을 예견한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수많은 반대와 불안한 시선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듭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생산 수율이 낮아 제품을 만들어도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왔고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과 일본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라이선스를 따내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면 충분히 포기할 만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버텼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연구개발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DRAM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하나둘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전자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선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이때부터 반도체는 삼성의 심장이 되었고,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출 구조, 환율, 주식시장까지 삼성의 실적과 연결되어 움직일 정도로요. 창업자가 방향을 잡았다면 그 방향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사람은 바로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큰 삼성을 강한 삼성, 세계적인 삼성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선 선언이 바로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삼성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그저 그런 브랜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희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제품이 진짜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값싼 노동력과 빠른 생산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품질 혁신을 그룹 전체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합니다. 이후 삼성의 내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량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고들어 공정 자체를 바꾸고 설비를 바꾸고 심지어 조직 문화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불량 TV를 쌓아놓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린 일화.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라인도 품질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중단해버린 결정들. 이 모든 것은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점점 싸구려 이미지를 떨쳐내고 점점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 변화는 특히 디지털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워 전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합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주자로 올라서면서 애플의 아이폰과 정면으로 맞붙게 되고 디스플레이, 메모리, 카메라,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상당수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빠른 출시, 다양한 라인업,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쌓아올린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은 오늘날까지도 삼성을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 중 하나로 남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전략입니다. 많은 기업이 국내에서 충분히 성장한 뒤에야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삼성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습니다. 현지 생산 기지를 세우고 해외 연구소를 만들고 각 나라의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제품을 내놓으며 한국에서 만든 글로벌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기획된 삼성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에도 삼성은 한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생산 거점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인재를 영입하고 서로 다른 시장의 데이터를 모아 제품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수출 기업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특유의 수직 계열화 구조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세트 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건설, 물류 계열사들까지 한 제품이 탄생하는 전 과정에 삼성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빛을 발합니다. 외부 공급망이 흔들려도 내부 조정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때도 계열사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이 재벌 1위로 남을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위기 때마다 보여준 태도에서 나옵니다.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크고 작은 산업 위기 속에서 삼성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택하는 보수적인 전략 대신 오히려 공격적인 미래 투자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IMF 때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에만 집중할 때 삼성은 체질 개선과 동시에 핵심 기술 투자에 돈을 쏟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도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았고 경쟁사들이 움츠러든 사이에 기술 격차를 더 벌려놓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을 보고 서버용 반도체, 노트북, 태블릿, TV, 가전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오히려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위기를 보고 물러서느냐? 아니면 위기 뒤에 올 기회를 보고 뛰느냐의 차이였고 삼성은 후자를 선택해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아보면 삼성이 한국 재벌 1위가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기업이어서도 아니고 처음부터 자본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읽어낸 통찰력, 반도체 같은 고위험 고수익 산업에 과감하게 뛰어든 결단력,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혁신, 세계 시장을 무대로 바라본 글로벌 전략,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뚝심,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수직 계열화와 인재 중심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삼성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어떤 산업이 미래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집요하게 답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장은 단순한 재벌 1위 스토리가 아니라 도전, 실패,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변화가 반복된 하나의 긴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은 어떨까요? 이미 반도체, 스마트폰, TV를 넘어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전장, 배터리, 새로운 미래 산업 곳곳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시대의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다음 10년, 20년이 달라지겠죠. 분명한 건 삼성은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에 먼저 뛰어드는 쪽을 선택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계속 이어지는 한 삼성은 한국 재벌 1위를 넘어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플레이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삼성이 걸어온 길은 기업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틀 안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고, 주저앉기보다 일어서고, 안전을 선택하기보다 도전을 선택해온 이야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오늘의 삼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은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AI, 바이오, 우주, 에너지,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기술들. 삼성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어떤 질문에 답하게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삼성이 있습니다.